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우리 과학자들은 핵융합을 위해서 1억 도 수준의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높여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높은 밀도도 필요합니다. 높은 밀도란 입자들의 개수를 늘려서 전체 경우의 수를 높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긴 가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가둠 시간이란 확산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양을 최소화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잘 가둬놓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은 이 세 개의 곱을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정의해서 핵융합의 성능을 표현하곤 합니다. 혹은 좀 더 직관적인 성능 지표로 핵융합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를 Q라는 값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핵융합을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보다 핵융합을 통해서 나온 에너지가 더 커야지 이득인 것이죠. 그 비율을 바로 Q라고 정의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Q라는 값은 최소한 1을 넘겨야지 쓸만한 수준이 되고 10은 넘어야 다른 에너지원들과도 경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미래 핵융합로인 이터는 Q가 10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토카막이라는 장치가 발명되고부터 나온 여러 장치들에서의 트리플 프로덕트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여기 Y축 이하로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 토카막들은 아주 낮은 값이었지만 여기 현재 장치들은 대략 여기쯤 Q로 환산하면 1 정도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터가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토카막이라는 컨셉이 잘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장점만 가득한 장치는 아닌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카막에서 필요한 플라즈마 전류를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로 걸어준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공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플라즈마 전류란 솔레노이드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즉 이 토카막을 켜고 유지하려면, 즉 플라즈마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솔레노이드 전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코일에는 전류 리밋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증가시키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토카막 장치는 그 장치의 메커니즘상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선 꺼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전을 펄스 운전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토카막의 숙제 하나는 바로 플라즈마 불안정성입니다. 이 토카막은 그 메커니즘상 플라즈마의 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토카막에 존재하는 플라즈마 전류가 킹크와 같은 각종 불안정성을 야기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불안정성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플라즈마 불안정성이 크게 발생해서 플라즈마가 크게 휘청이고 벽으로 부딪혀서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플라즈마가 갖고 있던 에너지와 전류가 다 벽으로 가버려서 벽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실제 태양에서도 한 번씩 플레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공태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플라즈마 물리학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배운 플라즈마 물리학을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전입자 하나하나가 전자기장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하전입자들로 구성된 덩어리, 즉 유체를 해석할 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3차원 유체를 넘어서 6차원 위상 공간에서의 유체를 해석하는 방식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해석 방식을 통해서 토카막 안에서 플라즈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카막에서의 펄스 운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파동을 걸어주어 전류를 추가로 유도해주거나 혹은 빔을 넣어서 전류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플라즈마의 압력이 높다면 자기 스스로 부트스트랩 전류를 만들기도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 가열, 파동, 코일과 같은 플라즈마를 안정시키는 방식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술들을 결합해서 더 효과적으로 플라즈마를 예측하고 안정화시키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러한 토카막의 메커니즘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을 피하기 위해서 핵융합을 위한 다른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장을 꼬아주는 토카막 대신 아예 구조적으로 꼬인 지오메트리를 활용하는 스텔러레이터 방식이 있고요. 앞에서 배운 자기 거울 컨셉을 진화시킨 방식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방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수업 때 배운 핀치 혹은 FRC 그리고 여러 방식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핵융합 기술들이 계속해서 제안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핵융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겠고, 그럼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술의 상용화란 국가나 연구소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의 참여와 투자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산업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AI가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러한 AI 혹은 IT 거대 기업들이 핵융합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기도 하고 핵융합 연구에 직접 참여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거대 기업뿐 아니라 핵융합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들의 개수도 2020년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대 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에서 핵융합을 연구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핵융합이라는 게 이제는 조만간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핵융합 관련으로 투자되는 금액을 그려보면 이렇게 2020년대 이후로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공격적으로 핵융합을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분들께 핵융합 기술이 언제 상용화되고 우리 일상에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상용화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과학자들은 아무래도 조금 느리고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핵융합 학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Fusion will be ready when society needs it. 토카막을 처음 개발한 초창기 과학자 한 분이 50년 전에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즉 핵융합 에너지란 어떤 아주 똑똑한 과학자나 독보적인 기술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대중들의 관심이나 투자가 집중될 때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때는 이 명언을 우리가 자조적으로 표현하면서 현재 석유나 석탄 같은 풍부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핵융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도 농담으로 얘기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The time has come when society truly needs fusion. 즉 현재는 핵융합을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와 같이 AI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그 와중에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존의 에너지원들은 계속해서 줄여가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둘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은 핵융합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핵융합 기술과 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핵융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나라가 핵융합 에너지를 먼저 상용화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때까지 긴 강의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추가로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다음 강의들에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